아내의 트렁크가 현관문을 빠져나가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해방감과 동시에 더 깊은 감옥에 갇히는 기분을 느꼈다. 그 해방감은 일주일간의 자유, 즉 내 온전한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에서 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 감옥은, 그래, 바로 그 감옥은 그 해방감 뒤에 숨어있던 끔찍한 진실이었다. 나는 그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서연이 자기, 다녀올게, 몸 조심하고 라고 말하며 내 볼에 입을 맞췄을 때도 나는 그저 어색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내 입에서는 진심이 담기지 않은 잘 다녀와, 조심히 가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트렁크 바퀴가 복도 바닥을 쓸고 지나가는 소리가 멀어졌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집안은 숨막힐 듯한 정적으로 가득 찼다.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탁자 위에는 서연이 남긴 쪽지가 있었다. 저녁은 냉장고에 있어 데워 먹고 몸 잘 챙겨, 사랑해. 나는 쪽지를 천천히 접었다. 사랑해 라는 세 글자가 왜 이토록 낯설고 무겁게 느껴지는지. 우리의 사랑은 오래된 앨범 속 흑백 사진처럼 희미해져 있었다. 각자의 삶에 지쳐 서로를 바라볼 여유조차 없었다. 서연은 늘 바빴다. 회사 일, 동창 모임, 그리고 주말에는 봉사활동까지. 나는 그녀가 정말 봉사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저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지 알 수 없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다. 내 이름은 김지훈, 4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다. 평범하다는 단어는 때때로 가장 잔인한 형용사가 된다. 내 삶이 그랬다. 아침에 일어나 빵집에 들러 빵을 사고, 회사에 가서 컴퓨터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숫자를 들여다본다. 퇴근 후에는 아내와 딸이 있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가끔 맥주 한 캔을 마시며 텔레비전을 본다. 모든 것이 정해진 각본처럼 흘러갔다. 단조롭고 예측 가능하고, 그래서 더욱 공허했다. 나는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나조차도 정확히 몰랐지만 분명히 내 삶에 결여된 무언가였다. 어쩌면 그건 단순한 인정이나 따뜻한 위로였을지도 모른다. 서연은 좋은 아내이자 엄마였지만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을 나누는 부부가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가족이라는 의무로 묶여있는 동거인에 가까웠다. 휴대폰이 띵하고 울렸다. 카카오톡 알림이었다.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했다. 공항 도착했어. 짐 붙이러 간다. 그러나 화면을 확인했을 때 그 이름은 서연이 아니었다. 미란 아줌마. 옆집에 사는 미란 아줌마는 서연과 동갑인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남편은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느라 주말에만 올라왔고, 아들은 대학생이 되어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냈다. 동네 모임의 분위기 메이커였고, 누구에게나 스스럼 없이 말을 건넸다. 우리 부부와도 종종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를 나누거나 명절 때 음식을 나눠 먹는 정도의 관계였다. 그런 그녀에게서 온 메시지는 의외였다. 지훈 씨, 서연 씨 여행 갔다고 들었어요. 저녁에 혼자 있으면 쓸쓸할 텐데 우리 집에서 막걸리 한잔 할래요. 나는 손가락이 멈칫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거절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이성이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안의 또 다른 목소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속삭였다. 뭐 어때 그냥 옆집 사람끼리 술 한잔 하는 건데. 외롭기도 하고.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네, 괜찮을까요?
그럼 저녁에 찾아뵙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후회감이 밀려왔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나는 결혼한 남자고. 미란 아줌마도 남편이 있는 여자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이 고개를 들었다. 이성과의 교류가 얼마나 오랜만이었던가. 서영과 나는 대화보다 침묵이 익숙했고 스킨십보다는 거리가 더 가까웠다. 그날 오후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과를 보냈다. 그러나 마음속은 온통 저녁에 있을 만남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마치 20대 때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년처럼. 거울 속 내 모습은 수척하고 지쳐 보였다. 나는 애써 밝게 웃어보았다. 그 웃음은 어딘가 서글펐다. 나는 그 웃음이 단순한 기대감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것은 지긋지긋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에 대한 작은 희망이었다. 나는 미란 아줌마의 집으로 향하며 이 만남이 내 삶의 공허함을 잠시나마 채워줄 오아시스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것이 내가 빠져들게 될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모른 채 그날 저녁 나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그녀의 집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손이 망설여졌다. 괜찮을까? 정말 괜찮은 걸까? 속으로 수십 번을 되뇌었다. 그때 문이 스르륵 열렸다. 미란 아줌마는 편안한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에 머리를 질끈 묶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지훈 씨, 기다렸어요. 들어와요. 그녀의 집은 우리 집과 구조가 똑같았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거실은 따뜻한 조명 아래 아늑한 느낌이었다. 한쪽 벽면에는 가족 사진 대신 그녀가 그린 듯한 풍경화들이 걸려 있었다. 그림 그리시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네, 혼자 있을 때 하는 유일한 취미예요. 붓을 들고 있으면 잡생각이 사라지거든요. 그 말에 나는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잡생각. 그녀의 말 속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다. 거실 탁자 위에는 김치전과 두부김치, 그리고 노란 주전자에 담긴 막걸리가 놓여 있었다. 미란 아줌마가 막걸리 잔에 술을 따랐다. 뽀얀 막걸리가 잔에 채워지자 그녀는 잔을 내밀며 말했다. 자, 혼자 마시는 것보다 둘이 마시는 게 좋잖아요. 건배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쨍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막걸리는 시큼하면서도 달콤한 맛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무슨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몰라. 그저 안주만 집어 먹었다. 그러다 미란 아줌마가 먼저 말을 꺼냈다. 서연 씨랑은 많이 다르시네요. 나는 움찔했다. 어떤 점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서연 씨는 늘 완벽해 보이잖아요. 빈틈이 없고 항상 바쁘고. 그런데 지훈 씨는 어딘가 모르게 외로워 보여요. 저랑 비슷하다고 해야 할까? 그녀의 말은 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나는 내 속마음을 감추려 애쓰며 말했다. 무슨 그런 말씀을.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부부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서로에게 말 못할 비밀 하나쯤은 가지고 살잖아요. 그녀의 말은 경고와 위로가 뒤섞인 미묘한 뉘앙스를 풍겼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막걸리 잔을 들이킬 뿐이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분위기는 한결 편해졌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회사에서 겪는 스트레스, 상사와의 갈등,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권태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남편이 혼자 지내는 것에 대한 미안함, 아들이 훌쩍 커버려 자신에게서 멀어진 것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혼자 남겨진 것에 대한 외로움을 이야기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는 나의 말을 경청해 주었고, 나는 그녀의 말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했다.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많이 외로웠어요. 매일 똑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만 보고 혼자 밥 먹고 미란 아줌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눈가의 물기가 어린 것을 보았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에 막걸리 잔을 쥐어주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픔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밤늦도록 술을 마시며 이야기했다. 막걸리 주전자는 몇 번이나 비워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었다. 나는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가면을 벗고 솔직한 나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밝고 활기찬 미란 아줌마가 아니라 삶의 무게에 짓눌려 외로워하는 한 여자의 모습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옆집 사람이라는 거리감은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는 같은 고통을 나누는 두 영혼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동정이나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한 아주 깊고도 위험한 불꽃을 품고 있었다. 나는 그 불꽃을 보면서도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불꽃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끔찍한 길로 들어섰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그 덫에서 빠져나올 의지조차 없었다. 지훈 씨, 오늘 정말 고마워요.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그녀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막걸리 잔은 이미 비어 있었다. 빈잔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알 수 없는 욕망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내게 다가올 불길한 미래를 예고하는 것 같았다. 막걸리 잔을 기울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는 빗방울에 젖어 축축했지만 내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방금 전까지 옆집이라는 지척의 거리에 있었던 그녀가 갑자기 아주 멀게 느껴졌다. 나는 빗속을 걸으며 그녀의 눈빛,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그녀가 털어놓았던 외로움에 대해 생각했다. 단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그 시간은 내 삶의 건조한 표면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나는 서연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공감과 이해를 그녀에게서 발견했다. 그리고 그 발견은 나를 죄책감과 동시에 묘한 흥분으로 물들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서연이 있을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고요함이 집안을 감쌌다. 텅 빈 공간은 이제 더 이상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어제 밤의 기억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다. 미란 아줌맥에서 온 메시지는 없었다. 나는 왠지 모르게 초조했다. 내가 먼저 연락을 할까 하니 그건 너무 성급한 것 같았다. 어제 밤의 만남은 그저 우연한 해프닝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애써 마음을 다스렸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그녀에 대한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내 눈앞에 놓인 스프레드 시트의 숫자들은 의미 없는 기호들의 나열에 불과했다. 나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휴대폰을 들고 갔다. 혹시나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올까봐. 점심시간. 나는 샌드위치를 먹으면서도 그녀를 생각했다. 어제 그녀가 해준 김치전의 맛이 아직도 혀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건
단순한 김치전의 맛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정성스럽게 차려준 따뜻한 위로의 맛이었다. 오후 3시쯤이었을까. 휴대폰이 띵하고 울렸다. 미란 아줌맥에서 온 메시지였다. 지훈 씨,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기다리던 연락이었지만 막상 오니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다. 네, 먹었습니다. 아줌마는요? 나는 정중한 답장을 보냈다. 그녀는 바로 답장했다. 저도요, 어제 너무 즐거웠어요. 조만간 또 막걸리 한잔 해요. 조만간 또 막걸리 한잔 해요. 그 말은 내게 새로운 삶의 약속처럼 들렸다. 나는 그날 이후로 그녀와 거의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같은 시시콜콜한 대화였다. 하지만 곧 우리의 대화는 더 깊은 곳으로 흘러갔다. 서로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그리고 삶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면을 벗고 가장 솔직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가끔씩 전화로 안부를 물어왔다. 자기, 잘 지내지? 밥은 잘 챙겨 먹고. 나는 서연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가 내게 잘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내 마음은 그녀에게서 멀어져 있었다. 나는 서연의 안부 전화가 반갑지 않았다. 오히려 미란 아줌마에게서 온 메시지가 훨씬 더 따뜻하고 진심으로 느껴졌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나는 그녀의 집 문 앞에 다시 서 있었다.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 나를 불렀다. 지훈 씨, 집에 있어요. 맥주 한잔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문이 열리고 나는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막걸리 대신 시원한 맥주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보며 소파에 앉았다. 서연과 함께 있을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편안함이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스치고 무릎이 닿았다. 나는 일부러 몸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이 좋았다. 그날 밤 우리는 맥주를 마시며 영화를 보았다. 영화는 잔잔한 멜로 영화였다. 영화 속 주인공들이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녀와 나의 관계에 대해 생각했다. 우리는 무엇인가 단순한 옆집 이웃 외로운 두 남녀의 일시적인 만남. 나는 그녀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텔레비전 화면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에 부서졌다. 그녀는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나는 망설이다가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그녀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을 응시했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과 함께 미묘한 전류가 흘렀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슬픔, 외로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갈망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 눈빛 속에서 나 자신을 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내 어깨에 기대왔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숨결이 내 어깨를 간지럽혔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그녀를 밀어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를 더 깊이 끌어안고 싶었다. 죄책감은 사라지고 오직 그녀의 온기만이 온몸을 감쌌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 서연이 없는 일주일은 내게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다. 낮에는 회사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퇴근 후에는 미란 아줌마의 집으로 향하는 것이 나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술잔을 기울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음악을 듣다가, 혹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도 자연스럽게 서로의 손을 잡고 어깨에 기대고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그 시간들은 내 삶의 모든 공허함을 채워주는 것 같았다. 나는 미란 아줌마와 있을 때만큼은 온전한 나 자신이 될 수 있었다. 회사에서, 그리고 집에서 늘 짊어지고 다니던 무거운 가면을 벗어던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동시에 비밀스러운 쾌락을 주는 존재였다. 나는 그녀에게 서연에게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그녀는 남편에게 받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를 내게서 받았다. 어느 날 밤, 나는 그녀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우리의 은밀한 관계를 비웃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나를 위해 닭볶음탕을 해주었다. 매콤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서연 씨는 매운 거 잘 못 먹어서 이런 거 못 해 먹어요. 내가 무심코 말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았다. 지훈 씨, 서연 씨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러는 것도 어쩌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피했다. 그녀의 말은 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나는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비겁한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잠시뿐이었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미안해요.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라고 말했다. 그녀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고 우리는 다시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다. 죄책감은 매 순간 나를 짓눌렀다. 서연에게서 전화가 올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다. 나 제주도 잘 도착했어. 렌터카도 빌렸고 바닷가 근처 호텔에 짐 풀었어. 너무 예쁘다. 자기랑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녀의 밝은 목소리는 나의 죄책감을 더욱 키웠다. 나는 그녀에게 혼자서도 잘 놀아, 재밌게 지내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그녀를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나는 점점 더 이중적인 삶에 익숙해져 갔다. 낮에는 충실한 회사원, 그리고 저녁에는 옆집 아줌마의 비밀스러운 연인이었다. 나는 서연에게 거짓말을 하고 미란 아줌마에게도 거짓말을 했다. 서연에게는 회사 회식이 있다고 했고 미란 아줌마에게는 나는 아내를 아직 사랑한다고. 나는 나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했다. 이 관계는 그저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라고. 서연이 돌아오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나는 미란 아줌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는 것에 익숙해졌고 그녀의 옆에서 잠드는 것에 익숙해졌다. 그녀의 손을 잡는 것이, 그녀의 천을 느끼는 것이 마치 내 삶의 일부인 것처럼 자연스러워졌다. 서연에게서 오는 메시지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지만 미란 아줌마에게서 오는 메시지는 나를 설레게 했다. 그녀와 나의 관계는 점차 깊어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졌지만 동시에 더 많은 것을 숨기게 되었다. 서로의 약점을 알게 되었지만 그 약점을 이용하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비밀을 공유하는 공범이자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치유자였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이 관계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유리장과 같다는 것을, 아주 작은 충격에도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것을. 서연이 돌아오기로 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미란 아줌마의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
우리는 평소처럼 맥주를 마시며 영화를 보았다. 영화가 끝났을 때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내일 서연이가 돌아와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내 손에 입을 맞췄다. 고마웠어요. 지훈 씨, 정말 고마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녀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다. 이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옆집 이웃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그녀에게 다음에 또 봐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다. 서연이 돌아온 날 나는 마치 위장 잠입에 성공한 스파이처럼 그녀를 맞이했다. 공항에서 그녀의 트렁크를 끌고 나올 때 나는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다. 잘 다녀왔어. 혼자서 고생 많았지. 그녀는 내 팔짱을 끼며 웃었다. 무슨 소리야. 덕분에 편하게 잘 쉬다 왔지. 자기 생각 많이 났어.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녀의 온기를 느끼면서도 어젯밤 미란 아줌마의 집에서 느꼈던 온기를 잊을 수 없었다. 내 몸은 서연의 곁에 있었지만 내 마음은 아직 옆집에 머물러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서연은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에메랄드빛 바다,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그녀의 환한 웃음. 나는 사진 속에서 행복해 보이는 서연을 보며 낯선 감정에 휩싸였다. 죄책감, 그리고 묘한 질투심이었다. 내가 모르는 곳에서 그녀가 행복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나는 그녀의 행복을 내가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저녁 식사는 서연이 여행 내내 먹고 싶었다던 김치찌개였다. 그녀가 보글보글 끓는 찌개를 내 앞에 놓아주었을 때 나는 왠지 모르게 목이 메었다. 왜 그래? 자기 맛없어 그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아니, 너무 맛있어서 그래.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김치찌개 대신 어젯밤 미란 아줌마가 해준 닭볶음탕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침대에 누웠다. 서연은 내게 등을 돌린 채 잠이 들었다. 나는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카카오톡 창에는 미란 아줌마와의 대화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다. 내일 서연이가 돌아와요. 내가 보낸 메시지 아래에는 아무런 답장도 없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연락할 수 없었다. 서연이 잠들어 있는 이 방에서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에게 연락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겁한 짓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살았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서연과 함께 밥을 먹고 잠이 들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았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 대화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지만 나는 옆집에서 보았던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나는 서연의 손을 잡는 것이 어색했고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힘들었다. 나의 이중적인 삶은 나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한 번은 서연과 저녁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심장이 철렁했다. 미란 아줌마일까? 그녀가 무슨 볼일이 있어서 우리 집에 온 걸까?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다행히도 택배 기사였다. 안도감과 함께 허무함이 밀려왔다. 나는 왜 그녀를 두려워하고 동시에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미란 아줌마를 피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일부러 그녀의 집 앞을 지나가지 않았다. 저녁에 퇴근할 때도 그녀와 마주치지 않으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다. 주말 오후 나는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다.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는 길. 나는 아파트 복도에서 미란 아줌마와 마주쳤다. 그녀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지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나는 당황해서 고개를 숙이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훈 씨, 잘 지내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지만 그 눈빛은 무언가에 대한 슬픔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네, 잘 지내요 라고 짧게 대답하고 그녀를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나를 불렀다. 지훈 씨, 혹시 휴대폰 번호 바꿨어요? 요즘 연락이 안 돼서.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내게 문자를 보냈는데 내가 답장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 그게 요즘 일이 바빠서 휴대폰을 잘 못 받네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내 말을 믿지 않는 듯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는 쓸쓸한 뒷모습을 보이며 집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서연에게도 상처를 주고 있었다. 나는 이 두 여자 사이에서 그리고 나의 죄책감 속에서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관계는 이제 더 이상 나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위로가 아니라 나를 파멸로 이끄는 독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이 독에서 벗어날 힘이 없었다. 서연이 회사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나는 혼자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았다. 텔레비전 속의 배우들은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무겁고 공허했다. 그때 휴대폰이 띵하고 울렸다. 미란 아줌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지훈 씨, 집에 있어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나는 망설였다. 지금 그녀를 만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드릴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어쩌면 그녀가 우리 관계를 끝내자고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짧게 답장했다. 네, 집에 있습니다. 곧바로 그녀의 답장이 왔다. 잠깐만 나올 수 있을까요? 현관문 앞에서 기다릴게요. 나는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다. 복도에는 그녀가 서 있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다. 지훈 씨. 그녀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종이 가방을 내게 건넸다. 이거 지훈 씨 물건인 것 같아서요. 나는 종이 가방을 받아들었다. 안에는 익숙한 지갑이 들어 있었다. 내 지갑이었다. 나는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지훈 씨가 전에 우리 집에서 흘리고 가셨더라고요. 오늘 청소하다가 발견했어요. 나는 지갑을 열어보았다. 신분증,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 몇 장,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지갑 안에서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다. 작은 포켓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서연과 내가 연애 시절에 찍은 사진이었다. 풋풋했던 우리의 모습.
그리고 서로를 향해 사랑이 가득했던 눈빛. 나는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나의 지갑을 열어보았을까, 이 사진을 보았을까 나는 그녀를 의심하는 동시에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때 미란 아줌마가 말했다. 저 사실은 지갑 안에 있는 사진 봤어요. 지훈 씨랑 서연 씨. 정말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지훈 씨, 미안해요. 제가 괜한 욕심을 부려서 지훈 씨 가정을 망가뜨릴 뻔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눈물을 보며 나는 그녀에게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우리 관계를 먼저 정리해 주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아줌마, 저도 미안해요. 제가 먼저 욕심을 부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지훈 씨의 외로움을 이용한 거죠. 다 제 잘못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녀의 흐느낌을 들으며 이 관계가 이제 정말 끝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 했다. 그때 그녀가 나를 붙잡았다. 지훈 씨,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눈빛이었다. 나는 그녀를 거절할 수 없었다. 나는 다시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침대에 누웠다. 우리의 몸은 서로에게 얽혀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서연의 향기를 맡는 것 같았고 그녀는 내게서 남편의 흔적을 찾는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아닌 서로의 외로움을 이용하는 기생충 같은 존재였다. 나의 머릿속에는 지갑 속의 사진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서연의 환한 웃음, 그리고 나의 행복했던 모습. 나는 이 순간이 끔찍한 실수라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와의 마지막 밤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비극으로 이끄는 시발점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결국 더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나는 그녀의 몸을 안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서연에게 돌아가고 싶었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리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너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끔찍한 파멸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이 회사 동료들과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자정이 가까웠다. 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고 있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스포츠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의 기억들로 가득했다. 미란 아줌마의 떨리는 목소리, 그녀의 눈물, 그리고 그녀의 간절했던 눈빛. 나는 그녀의 마지막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 그 끔찍한 실수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다. 서연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활짝 웃으며 말했다. 자기, 나 왔어.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아. 그녀는 내 옆에 앉아 어깨에 기대왔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천이 느껴졌지만 나는 차가운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다. 그래, 고생했어. 어서 씻고 쉬어.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연은 내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자기,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나는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라고 둘러댔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욕실로 들어갔다. 나는 그녀가 욕실로 들어간 순간 마치 죄수처럼 갇힌 기분을 느꼈다. 내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다. 미란 아줌맥에서 온 메시지는 없었다. 나는 혹시 그녀가 내가 오지 않을까봐 기다리고 있을까봐, 혹은 내가 약속을 어길까봐 걱정하고 있을까봐 불안했다. 나는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제 일은 없었던 일로 하자라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우리 더 이상 만나지 말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떤 말을 하든 나는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는 이미 서연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었다. 서연이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나는 그녀의 휴대폰을 보았다. 잠금 화면에는 내 사진이 배경 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우리는 함께 여행을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아려왔다. 나는 그녀의 사랑을 배신하고 있었다. 그녀의 믿음을 짓밟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연은 내 옆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떠올렸다. 미란 아줌마와의 첫 만남,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외로움을 털어놓았던 밤,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느꼈던 죄책감과 쾌락의 혼란. 나는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다. 내가 겪은 일들이 그저 악몽이기를. 하지만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나는 끔찍한 현실 속에 갇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연보다 일찍 일어났다. 식탁에는 서연이 차려놓은 아침 식사가 있었다. 토스트, 스크램블 에그, 그리고 따뜻한 커피. 나는 서연의 정성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미안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웠다. 내가 모든 것을 고백했을 때 그녀가 나를 떠나버린다면 나는 그 후폭풍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나는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짭짤한 스크램블 에그의 맛이 느껴졌다. 그때 현관문에서 달칵하는 소리가 들렸다. 미란 아줌마가 출근하는 소리였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서연은 잠시 후 거실로 나왔다. 자기, 벌써 밥 먹고 있었어. 오늘은 내가 차려주려고 했는데.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먼저 일어나서 배가 고파서. 그때 서연의 시선이 현관문 쪽으로 향했다. 옆집 아주머니 나가시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나는 속으로 제발 마주치지 말았으면 하고 빌었다. 나는 미란 아줌마의 뒷모습을 보며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때 서연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자기, 나한테 할 말 없어. 나는 깜짝 놀라 서연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 서연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자기, 요즘 나한테 좀 차가운 것 같아. 혹시 다른 사람 생긴 거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나의 이중적인 행동, 나의 죄책감, 나의 불안감을. 나는 그녀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조용히 내 옆을 지나쳐 욕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닫힌 욕실 문 안에서 나는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나의 가슴을 칼로 쑤시는 듯했다.
나의 죄책감은 이제 현실이 되어 나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다. 서연은 울고 있었다. 욕실 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흐느낌은 마치 내 죄를 씻어내려는 듯 나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나는 문 앞에 선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손을 뻗어 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었다. 나는 내가 그녀에게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한때 사랑했던 그녀에게 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얼마 후 욕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서연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나왔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씁쓸하게 웃었다. 대답할 필요 없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나는 고개를 숙였다. 어떤 변명도,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녀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 예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왜 그래 울었어? 아빠가 또 무슨 일 저질렀어? 예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예은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내 딸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있었다. 서연은 예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예은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아이들은 부모의 감정을 귀신같이 알아차린다. 우리의 관계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예은은 이미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미란 아줌마와의 만남부터 내가 느꼈던 공허함, 그리고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까지 나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했다. 서연은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공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나를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그녀의 분노보다, 그녀의 슬픔보다 그 공허함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당신 정말 나에게 실망했어. 당신을 믿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응축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지만 나는 그 소중함을 지키지 못했다. 나는 내 손으로 나의 가정을 파괴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짐을 싸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말릴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다. 난 이제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 당신을 보면 숨이 막혀. 그녀의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예은에게 전화해 잠시 친정집에 가 있겠다고 말했다. 예은은 전화기 너머로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라고 말했다. 나는 예은의 목소리를 들으며 무너지는 것 같았다. 서연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마치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작고 외로워 보였다. 나는 그녀를 붙잡을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떠났다. 나는 한동안 텅 빈 현관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집안은 숨 막힐 듯한 정적으로 가득했다. 서연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컸다. 나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출근길에 미란 아줌마와 마주칠까봐 항상 불안했다. 그녀를 보면 내가 저지른 죄가 다시 떠오를 것 같았다. 다행히도 그녀는 나를 피하는 듯했다. 그녀의 차는 일찍이 주차장을 떠났고 그녀와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나는 그녀도 나만큼이나 괴로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착각이었다. 어느 날 퇴근 후 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미란 아줌마의 차를 보았다. 그녀는 차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피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내 귀를 때렸다. 응, 여보, 내가 괜한 짓을 했나 봐. 옆집 남자가 나한테 껄떡대는데 내가 잘라냈어. 이제 괜찮아. 당신 빨리 와. 보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활기찼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행복해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나는 그녀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나를 이용했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는 그저 잠깐의 유희에 불과했다. 나는 내가 사랑과 외로움을 착각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서연도, 예은도, 그리고 나 자신도.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녀에게 바쳤지만 그녀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나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 미란 아줌마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의 감각이 내 정신을 차리게 했다. 내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꼴이었는가. 나는 사랑과 외로움을 구분하지 못하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서연이 당신 다른 사람 생긴 거 아니야? 라고 물었을 때 나는 그녀의 질문에 담긴 아픔을 외면했다. 그리고 미란 아줌마의 옆집 남자가 나한테 껄떡대는데 내가 잘라냈어 라는 말을 들으며 내가 그녀에게는 그저 하찮은 존재였음을 깨달았다. 나는 한동안 주차장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지만 나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나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 아내는 집을 나갔고 딸은 나를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위로를 얻었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나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거실은 너무나도 넓고 차가웠다. 서연이 늘 앉아있던 소파, 그녀가 보던 텔레비전, 그리고 그녀가 읽던 책,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온기는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이 나를 덮쳤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휴대폰을 꺼두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거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았다. 배가 고프면 냉장고에 있는 남은 음식들을 꺼내 먹었다. 음식의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나의 삶은 무채색으로 변해버렸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예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은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나는 예은의 목소리를 들으며 울컥했다. 나는 내 가족을 잃었다.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그토록 외롭다고 생각했던 나의 삶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아내가 옆에서 잠들어 있고 딸이 아빠라고 부르는 그 평범한 일상이 나에게는 전부였다는 것을. 나는 그 소중함을 지키지 못했다. 잠시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팽개쳤다. 나는 행복을 버리고 불행을 택한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수척하고 초췌하고 그리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나는 내가 아닌 것 같았다. 나는 미란 아줌마에게서 위로를 찾았지만 결국 나는 나 자신을 잃었다. 나의 정체성은 무너져 내렸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도
자랑스러운 딸의 아빠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외로운 껍데기만 남은 존재였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문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초인종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하는 수 없이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미란 아줌마가 서 있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훈 씨, 괜찮으세요? 요즘 안 보여서.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그녀에게 소리쳤다. 당신, 나한테 왜 그랬어요? 왜 나를 가지고 놀았어요? 미란 아줌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내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미안하다는 말은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쏟아냈다. 그녀는 나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보며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돌아섰다. 나는 문을 닫고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나는 울고 싶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나의 가정, 나의 명예, 그리고 나의 자존감. 나는 빈껍데기만 남은 채 홀로 이 집 안에 갇혀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았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온갖 잡음이 가득했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저 텅 빈 공간에 홀로 앉아 있었다. 서연의 빈자리, 예은의 빈자리, 그리고 나의 빈자리. 나는 나 스스로를 잃어버렸다. 거울 속의 나는 내가 알던 내가 아니었다. 눈동자는 생기를 잃었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도 자랑스러운 딸의 아빠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껍데기만 남은 존재였다. 며칠 후 서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자기, 나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그녀는 내 목소리를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당신 물건 몇 개 보내줄게. 짐 정리해야 하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내 말을 끊고 말했다. 당신 이제 그만해. 나한테 미안해 하지 않아도 돼. 난 이미 당신을 용서했어. 당신을 용서하고 우리 관계를 정리하는 게 나한테 더 나은 일이니까. 그녀의 말에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나를 용서했지만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나를 떠났고 나는 혼자 남겨졌다. 전화가 끊어지고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행복을 버리고 불행을 택한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미란 아줌마는 내게 잠시의 위안을 주었지만 그 위안은 결국 나를 파멸로 이끌었다. 나는 그녀에게 복수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녀를 미워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앨범이 있었다. 앨범을 펼치자 빛바랜 사진들이 나타났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그리고 예은이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 나는 사진 속에 행복했던 나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왜 그토록 소중했던 행복을 지키지 못했을까? 나는 왜 잠시의 유혹에 흔들려 모든 것을 내팽개쳤을까? 나는 한 장의 사진에 멈춰 섰다. 서연과 내가 연애 시절에 찍은 사진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 나는 순수했고 사랑으로 가득했다. 나는 사진 속에 나게 물었다. 왜 그랬니? 왜 모든 것을 버렸니? 하지만 사진 속의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나는 사진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 나의 삶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다. 며칠 후 택배가 도착했다. 서연이 보낸 물건들이었다. 낡은 상자 안에는 내가 아끼던 책들, 그리고 결혼 반지가 들어있었다. 나는 결혼 반지를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반지는 우리의 약속이자 우리의 사랑의 증표였다. 나는 그 반지를 버리지 않았다. 반지를 손에 쥐고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나는 나의 죄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저지른 실수를 영원히 기억하며 살 것이다. 나는 이제 혼자다. 텅 빈 집에, 텅 빈 마음에 나는 혼자 남겨졌다. 나는 더 이상 사랑할 수도, 사랑받을 수도 없다. 나의 삶은 이제 오직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내가 만약 그날 밤 미란 아줌마의 막걸리 제안을 거절했더라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나는 이미 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었다. 나는 나의 죄값을 치르며 홀로 이 집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